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일전에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검찰총장의 이름이 무엇인지, 법무부 장관의 이름이 무엇인지, 이거를 뭐 속속들이 알고 있는 것 자체가 그렇게 막 유쾌한 일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선진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여행 다니시는 분들이나 외국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다지 막 어떻습니까? 막 정치에 대해서 막 이렇게까지 심도 깊게 관심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거를 뭐 정치 참여도가 떨어진다라는 식으로 격화시킬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자기 일상이 더 소중하고 자기 하루하루 어떤 살아가는 게 더 행복하고 거기에만 더 신경을 쓰기에 바쁘다 보니 뭐 정치인들이 뭘 하는가에 대해서 막 그다지 막 그렇게 큰 신경을 안 쓰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제 기억에 따르면 과거에는 그래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무현 정부 때부터 약간 좀 시끄러웠던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전에 같은 경우는 중요한 어떤 시즌을 제외해놓고 뭐 선거 시즌이 되면 당연히 뭐 선거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거겠지만 그거를 제외해놓고 일상까지 우리가 지금처럼 막 이렇게 과몰입되어 있었나라고 한다면 제가 보기엔 그렇지가 않거든요. 뭐 강금실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 법무부 장관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솔직히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어때요? 법무부 장관의 이름이 됐거나 무슨 지금 뭐 위원장의 이름까지도 우리가 속속들이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이렇게 막 썩 달가운 일은 아닌데 대한민국이 더 지금 황폐해지고 있고 피폐화가 되고 있다라는 걸 느끼는 게 뭐냐면 판사의 이름까지도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머릿속에 지금 각인이 되어 있는 대표적인 개딸 판사라고 한다면 누굽니까?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개딸 판사는 뭐예요? 법과 원칙에 따라 가지고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건 개뿔 그냥 개한테 그냥 줘버리는 얘기고 개한테 주면 기분 나쁘니까 그 뭐 누구한테 줘야 하나 뭐 정청래 같은 인간한테 주는 얘기인 것이고 그냥 이재명에게 유리하게끔 판결 자체를 갖다가 끌고 가고 법리를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 대한민국의 법치 자체를 사실상 개딸화시키는 거 그게 바로 개딸 판사인 것인데 대표 주자가 누구겠습니까? 유창훈이 있었죠. 기억나시죠? 검찰에서 이미 이재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당시에 유창훈이가 그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까? 예외적으로 장문의 어떤 그 기각 사유서까지도 공개를 하면서 뭐라고 항변했었어요. 본인 스스로가.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됐다. 특히나 위증교사 문제 같은 경우는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이 됐다라고 밝히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가 없다. 도주에 대한 우려가 없다라고 하면서 구속영장을 기각시켰거든요.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뭐 이재명만큼 유명한 사람들, 연예인들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이번에 뭐 저기 김호중 씨가 됐거나 그리고 또 뭐 유튜버들 같은 경우도 다 어때요? 도주의 우려가 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구속이 됐던 거 아닙니까? 오히려 우리가 도주의 우려랑 증거인멸의 우려를 생각해 본다면 이재명이가 100배고 1000배고 10,000배고 훨씬 더 높으면 높지 더 적겠습니까? 이 사람들보다 더 조직적으로 더 뭔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의지만 조금만 있다라고 한다면 일반 연예인들을 포함해 가지고 일반 사람들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더 증거인멸을 잘할 수 있는 게 이재명인데 뭔 놈의 이재명이야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기각시킬 수가 있겠냐고요. 심지어 위증교사 같은 경우는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됐다고 지 입으로 얘기하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대북송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예 그냥 유창훈이는 대북송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실상 범죄 혐의가 소명이 안 됐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사안이 신진우 부장판사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죠? 범죄 혐의가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했던 내용 상당 부분 거의 90% 이상을 갖다가 다 인정을 해가지고 이화영에 대해서 9년 6개월을 선고하고 2심 또한 마찬가지로 10월 10일까지 정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10월까지 정리를 하겠다라는 게 신진우 부장판사 얘기 아닙니까? 똑같은 판사인데 똑같은 사건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나 다른 관점을 가질 수가 있겠냐고요. 법치에 입각해가지고 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개딸에 입각해가지고 사건을 본다면 그럴 수가 있죠. 그리고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리고자 하는 이 판사 또한 마찬가지로 유창훈이만큼이나 개딸 판사다라고 하는 별명이 적합한 인물입니다. 자, 그게 바로 누구냐? 강제원 판사인데요. 강제원 판사가 최근에 이제 이름을 올렸던 것이 무엇이냐? 이 사람이 이제 12부에 배당이 돼 있는 사람인데 12부에서 계속해가지고 지금 방통위와 관련돼가지고 씨름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강제원 판사입니다. 최근에 같은 경우는 MBC 박문진 이사에 대해 가지고 이제 그 권태선
이사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가처분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그 가처분 신청을 한 거를 갖다가 인용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강제원 판사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통위가 어떻게 돼 있는 상태입니까? 이준수 위원장이나 김태규 부위원장이 분명히 법과 규칙에 입각해가지고 2명 이상이 있으면 충분히 의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돼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박문진 이사 6명 정도를 지금 선임해 놓은 상태인데 이번에 강제원이가 그거를 이제 가처분 신청을 인용을 해버림으로써 6명이 임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 본 소송까지 가려면 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데 좋게 한 또 뭐 1년 가까이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 1년 동안 지금 방통위가 완벽하게 그냥 무력화가 된 거예요. 방통위가 무력화가 되고 박문진 이사 또한 마찬가지로 무력화가 돼 있다 보니까 그 본안 소송까지는 뭘 할 수가 없는 겁니까? 우리가 MBC에 대한 정상화를 못 시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태입니까? 본안 소송에 대한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게 조금 더 시간이 길어져가지고 그 사이에 만약에 지방선거가 치러진다면 그 사이에 만약에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면 재보궐선거는 당연히 그 사이에 치러질 것이고 그 선거 기간 동안에 또 얼마나 MBC가 뉴스타파 같은 오마이뉴스 같은 쓰레기 기사와 쓰레기 같은 얘기들을 갖다가 배설물처럼 그렇게 내뱉겠냐고요. 그거에 대한 지금 판을 누가 깔아준 겁니까? 강제원이가 깔아준 거예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냥 MBC한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라는 거를 가지고 강제원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차원이가 그랬던 것처럼 강제원이도 법과 원칙에 따라 가지고 판결을 내린 게 아니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몇 가지 근거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일단 뭐가 있냐? 집행 부정지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소리냐? 대한민국은 삼권 분립이 가장 헌법에 기초가 되어 있는 질서이죠. 그렇죠? 입법부라고 하는 국회가 있는 것이고 행정부가 있는 것이고 사법부가 있는 거. 세 개의 이제 그 꼭지를 통해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는 구조가 대한민국의 헌법인데 사법부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의 어떤 인사에 대해서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행정부에서 어떤 행정 조치를 내렸다라고 한다면 그게 대단히 법의 위반이 있는 게 아니고서야 대단히 법에 대한 위반이 확정되지 않고서야 행정부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사법부가 나서가지고 왈가왈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집행부정지 원칙이거든요. 이게 실제로 나타났었냐라고 하면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렇게 했었어요. 2017년도가 2018년도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해임무효 가처분 소송이 있었습니다. KBS 강경 이사의 해임무효 가처분 소송이 있었고요. 고대영 KBS 사장의 해임무효 가처분 소송이 있었습니다. 3건이나 그러니까 가처분 소송이 있었어요. 고영주 지금 이사장도 그렇고 그리고 또 강경 이사도 그렇고 고대영 사장도 그렇고 자기들이 보기에 이게 해임 사유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정치적인 이유를 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그때 당시가 우리를 해임했다라는 식으로 가처분 소송을 냈던 거거든요. 법원에게. 그때 모든 가처분 신청이 다 기각이 됐습니다. 기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본안 소송에 가서는 전부 다 승소했거든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고영주 이사장이 됐거나 강경 이사가 됐거나 고대영 사장이 됐거나 정말로 얘기했던 것처럼 그 해임 사유가 어땠다라는 거에 불법성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불법적으로 해임을 됐다라고 하는 것이 본안 소송을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처분 신청을 왜 전부 다 기각을 시켰냐? 방금 제가 드렸던 말씀. 본안 소송을 통해 가지고 뭔가 명백한 불법성이 입증되기 전까지는 행정부의 고유 권한에 대해 가지고 사법부가 나서 가지고 왈가왈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를 가지고 그 본안 소송에는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3사람의 기각 신청을 전부 다 기각을 시켰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본안 소송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행정부의 고유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법과 원칙에 따르면 불법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각을 갖다가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강제원이가 저지른 최악의 지금 만행입니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코로나와 관련된 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지금 이제 이번에 박문진 이사 6명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거는 정말 MBC를 정상화시키고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킨다라고 하는 국익 그 자체. 대한민국에 너무나 지금 해악을 끼치고 있는 암적 존재가 MBC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거를 이 지금 강제원이라고 하는 인간 한 명으로 인해 가지고 또다시 이게 세월화되어라 늦춰지게 생긴 겁니다. 더 코미디 같은 일을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아까 전에 제가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애당초 이번에 가처분 신청을 낸 사람이 누구냐? 권태선 이사 등등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권태선 이사 등등이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라고 한다면 애당초 권태선 이사 등등 원고의 어떤 그 자격 자체가 어때야 되겠어요? 방문진에 어떤 소속이 되어 있거나 방통위에 소속이 되어 있거나 뭐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어야 방통위가 됐거나 방문진에 대해서 행정 조치에 대해서 우리가 봤을 때 문제가 있다라고 해야지 설득이 되고 말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권태선 이사 같은 경우는 이미 임기가 끝나가지고 일반인이었단 말이에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임기가 끝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임기가 끝나 있기 때문에 방문진과 그 다음에 또 방통이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애당초 원고로서의 어떤 자격 자체가 없는 사람의 얘기를 지금 듣고 와가지고 그거를 기각시키기보다는 인용을 시켰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그러니까 강제원이가 지금 법과 원칙에 따라가지고 판결을 안 내렸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이스타항공 부실 수사와 관련된 거 지금 이제 문재인 때문에 또 시끄럽죠, 그렇죠? 그 부실 수사를 했다라고 하는 경찰관에게 또 승소 판정을 내렸던 게 강제원 지금 이제 판사인데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사법부에 들어가 있는 인간들 유창훈이도 그렇고 강재원이도 그렇고 왜 도대체 우리가 판사 이름까지 알아야 되는 이 지경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겁니다. 유창훈에 의해 가지고 지금의 이재명이가 아직까지도 저렇게 설치고 있는 것이고 강재원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도 MBC가 저렇게 설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두 사람을 다른 별명으로 부르겠습니까? 개딸 판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